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박? 투기? 아니면 말 그대로 암호화폐? 코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인이 투자가 되려면 1억 간다는 말만 듣고 피 같은 돈을 넣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는지,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으로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힘들게 벌어도 적은데 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하니까 가진 돈을 더 넣기 시작하죠.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설령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인생이 많이 위험해지리라 봅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에 내 인생의 기회비용을 태울 거라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비트코인의 본질과 다각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올라타자는 건 투자가 아닌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비트코인이 등장했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존재가 쓴 불과 9쪽짜리 논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목적은 탈중앙화.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금리, 빈익빈 부익부, 물가와 임금 등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위상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며 더 많은 빚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10억 달러를 빌려주면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고 또 다시 돈을 빌려주고 다시 팔고, 이걸 겁나 반복하면서 시중의 돈이 점점 시한폭탄이 되어 갑니다. 실 자산은 10억 달러인데 채권을 팔고 또 팔고, 쓰레기 같은 채권을 묶어서 포장 잘 해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수십 배의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죠.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엮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빚들이 연쇄적으로 쫘라락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빅쇼트인데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보셔요.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도 좋은 영화입니다. 아무튼 금융위기는 너무 과열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위기였던 거죠.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무제한 양적 완화. 쉽게 말해서 달러를 찍어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빨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친듯이 증가하죠. 즉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자산 시장은 점점 부의 양극화가 벌어졌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력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 간 전달되는 화폐인데요. 은행이라는 중개자 없이도 개인 간의 신뢰만 있다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오갈 땐 신용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별 생각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 덕분이죠. 계좌 이체를 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예적금을 하든 말입니다.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 은행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돈을 주고 거래해야겠죠? 그런데 거래를 해야 할 사람이 먼 지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다면요?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은행이 없다면 직접 가서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전달을 해야겠죠.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송금을 하는 건 ATM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부산에 있는 은행에 지급을 지시하고 연결해서 받게 되는 거죠. 해외 송금도 마찬가지. 따라서 정부는 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과 정보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게 되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각자 집에 금고를 두고 돈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부족하게 되고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시중엔 돈이 흐르질 않게 되죠. 중앙은행과 정부는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자산이 많은 부자라도 정부의 통화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정부의 입김과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통화 거래를 통해 통화 권력을 개인에게로 옮겨올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놓을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EU의 유로화와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에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남은 위협은 중국의 위안화와 비트코인밖에 없죠. 만약 이 둘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등장에는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은 사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갔죠. 이때 무너져가는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 이유가 뭐였죠? 달러를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만들면 그쪽으로 달러가 흡수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게 되는데요. 그렇게 달러화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면을 봐도 미국의 이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경쟁자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폐쇄적인 금융시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거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몰수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산을 다른 나라로 옮기자니 중국에선 함부로 외화로 바꿔서 자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법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금 같은 현물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자니 무게와 부피 때문에 이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키가 됩니다. 금처럼 무게와 부피 없이도 USB 하나로 옮길 수가 있죠. 자산을 저장하기 아주 유용한 수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미국 같은 나라로 흡수되는 거죠. 그렇게 중국의 자산들이 비트코인으로 디지털화되어 국외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안에는 빚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했죠. 이러한 가상화폐를 원하지 않는 존재는 더 있습니다. 이들 또한 각 국가와 부자들이죠. 국가는 화폐를 찍어내고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치려면 화폐가 필요하죠. 또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복리와 인플레이션을 올라타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는데 가상화폐를 원할까요? 본인들이 보유한 돈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중앙은행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암호화폐와 같은 민간화폐는 미래가 없다고도 합니다. 화폐란 교환하고 구매를 하는 수단인데 가격 측면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조지프 루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국가화폐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소득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행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계질서대로 세워진 신뢰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즉 중앙집권 체제가 유지되느냐 탈중앙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젠 아무리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해도 이미 개인 간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에 실제로 가치 있는 물건이 된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의 저장과 이동, 그리고 여러 불법 거래들에서 실제로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해킹당하지 않는 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운명을 예측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변화, 디지털 통화 정책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돈의 흐름과 본질을 먼저 확인하고 또한 다각도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본 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3년 전인 2021년에 주식과 코인으로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험을 통한 수업료는 너무나도 컸고 그 고통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는 나날이 생각보다 길었고 지금은 다행히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와서 부단히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부의 양극화, 물가 상승에 비해 오르지 않은 월급,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급함과 불안함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은 곧 나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를 보는 시야와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게 된다면 부를 얻게 될 기회가 보일 테니까요. 경제뿐 아니라 지리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보이실 거예요. 각 국가의 원수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특히 미국,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각 기업의 오너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제가 대신 공부하고 경험하며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자본주의 재생 목록 영상들을 정주행하고 계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자본주의의 핵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볼 줄 알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어치버였습니다.